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자매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다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없던 초범이라는 점에서 언론 등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1986년 울산에서 일남 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버렸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따라 부산, 울산 등을 떠돌이 생활하며 비록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특별히 일탈을 하지 않는 평범한 생활을 하였다. 김홍일은 2008년 전경 복무를 마치고 두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던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두 자매와 가까워졌다고 한다. 김홍일이 집착 증세를 보인 건 두 자매 중 언니를 우연히 마주치고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약 5개월가량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만둔 이후에 언니와 3년가량 교제했다고 김홍일은 주장하지만 그저 일방적 집착일 뿐이었다. 언니와 주고 받은 전화 내역이나 문자를 보면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김홍일의 연락이 90% 이상이었다고 한다. 또 김홍일은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언니에게만 집착하였는데 자매 친구들은 김홍일을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다. 김홍일은 언니가 자신과의 관계에 소극적이라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에 언니는 그만하라며 카카오톡으로 절교 선언을 하였고 김홍일은 처음엔 화도 내보고 울고 빌고 언니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언니에 대한 애정이 증오와 분노로 바뀌게 된다. 실제 김홍일은 언니를 직접 찾아가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언니의 결심은 바뀌지 않자 살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김홍일은 범행 3일 전 자매 중 동생의 페이스북에 이제 못 볼 텐데 장난쳐서 뭐하겠냐 등의 댓글을 남겨 나중에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당시 범행에 대한 암시라고 주장했고 범행 5일 전엔 울산 남구 한 커피숍에서 두 자매의 지인을 만났는데 뜬금없이 서울을 간다고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범행 전날엔 부산의 한 안마시 숙소에서 성매매하였는데 살인 후 검거되면 여성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최후의 유의를 즐긴 것으로 추정되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20분 사전에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시카를 소지한 채 두 자매가 사는 다세대 주택의 뒤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였다. 불이 켜진 거실에 자고 있던 동생을 발견하고 미리 구입했던 흉기로 목을 2차례 찔러 살해한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자매라서 비슷해 언니로 착각했는지는 미지수지만 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언니가 동생이 죽은 모습을 발견한 뒤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된 김홍일은 1분 정도 뒤에 다시 배관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때 언니가 울면서 119에 신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목과 가슴을 칼로 13번 정도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다. 마지막 목을 찌른 후 영화에서 상대의 숨통을 끊기 전 멘트 하듯 그가라 한마디를 했다고 한다. 언니는 동생이 칼에 찔린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 그 사이 김홍일이 다시 배관을 타고 올라왔고 119 녹취록의 범행 내용이 녹음됐다. 언니가 동생이 숨을 쉬고 있다고 말하는 도중에 칼로 찔리는 소리가 들린다. 언니가 비명을 지르다가 홍일이니? 왜 그러는데? 물어보고 계속 찔리는 소리가 나다가 마지막으로 김홍일이 하는 말이 가라였다. 이때 아쉬웠던 점은 119에서 출동하면서 경찰과 함께 출동했더라면 김홍일을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다세대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CCTV를 확보하고 김홍일을 용의자로 특정하였고 그 남성이 피해자의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김홍일임을 확인했다. 사건 직후 김홍일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울산을 떠나 강원도 원주를 거쳐 다시 부산에 도착하였고 초기 추적에 실패한 경찰은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김홍일은 사건 이틀 뒤 부산 기장군 한박산 인근 공터에 자신의 차를 대고 이틀을 보냈고 이때 차 안에서 DMB를 보고 자신이 공개 수배된 사실을 알고 한박산으로 들어간다. 한박산 등산로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은신하던 김홍일은 산 중턱송전탑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남긴 음료수와 캔커피, 빵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했다. 그리고 산의 위쪽에서 주로 지내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경찰의 수색 동선을 파악해 미리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무려 50일 동안 숨어서 지내는 바람에 공개 수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았으나 2012년 9월 13일 야산에서 영지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산속을 다니던 70대 약초꾼이 마대를 깔고 자고 있는 김홍일을 발견하고 왜 이런 데서 자냐고 질문하자 김홍일은 자신을 노숙자라고 불러댔다고 한다. 약초꾼은 산에서 내려가면서 노숙자치고 너무 잘 먹고 문득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이 떠올라 곧바로 경찰에 지명 수배자가 있는 것 같다며 신고하였고 4개 기동중대와 112 타격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산을 에워싸듯 수색한 끝에 투입 5시간 만에 김홍일을 검거하게 된다. 당시 김홍일을 체포한 경찰관은 체포 당시 김홍일은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자신이 김홍일라며 순순히 시인했다고 한다. 김홍일은 검거 후 담담히 조사를 받고 현장 검증에서 태연히 재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자와 인터뷰 도중 기자의 질문을 받고 웃음을 짓기도 해서 큰 비난을 받았다. 김홍일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CCTV 정황과 칼을 구매했던 행적 등을 보고 계획적 범행이라 판단해 사형을 구형하였고 1심도 사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김홍일은 사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한 단계 내려 무기징역으로 선고한다. 이에 검사와 피해자 가족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처벌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상고를 기각하였고 무기징역이 확정된다. 김홍일과 같은 구치소에 생활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김홍일은 구치소에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20년 후쯤에 나올 것 같다면서 출소 후엔 여자도 다시 만날 거고 그땐 어떤 스마트폰이 나올지 궁금해했다고 한다.